수요 바이블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내용 함께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또 함께 이야기들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조의 역동성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 즉 역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는 창조이고 지금도 태평양에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새로운 섬이 생기듯 또 새로운 생물이 또 나타나기도 하듯 이렇게 계속된 창조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었죠. 무엇이냐면 과학을 우리의 창조의 어떤 교리나 기독교 교리를 증명하는데 이 과학을 자꾸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과학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과학에는 한계가 있고요, 과학은요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 과학의 한계성과 또 과학의 특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 과학의 한계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과학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과학의 한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빅뱅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다루어 보자면, 여러분들 과학은요 빅뱅의 기원, 빅뱅의 시작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38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주가 창조되었고 그 시작점을 우리가 빅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나 그 빅뱅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시작됐는지도 설명은 분명한 인과관계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혹 138억 년 전에 첫 우주의 시작점인 그 빅뱅 안에는요 질량 보존이, 이 138억 년 동안의 우주가 확장되고 팽창되는 이 모든 질량이 그 소우주점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형태가 변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그것이 빛으로 바뀔 수도 있고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질량은 그대로 보존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조금 더 쉬운 예를 든다면 뭐냐면, 여러분들 물에 한 10g 정도의 물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설탕 한 5g 정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 설탕을 물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물에 설탕이 녹아났습니다. 그럼 이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량이 어떻게 될까요? 무게를 달아보면 질량은 15g이 나오겠죠. 즉 고체였던 설탕은 물에 녹아서 액체로 투명하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질량은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이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즉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빅뱅의 그 작은 소우주점에, 그렇다면 이 138억 년 동안에 팽창되어 온 이 우주의 모든 질량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중우주론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주가 여러 개의 어떤 우주가 있고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그 중에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주는 빅뱅 이후에 계속 팽창하고 있으며 서로 독립적인 거품의 형태로서 우주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품은 가볍지만 계속 퍼져나가잖아요. 더 크게 클 수 있는 것처럼 우주도 그런 식으로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과학계에서 많은 학자들에서 여전히 논란이고, 우리가 대중적으로는 요즘에 많이 다중우주론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설적으로 서로 논쟁이 많이 일어나는, 즉 명확한 빅뱅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지,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생명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38억 년의 우주의 역사 가운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생명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 걸 한 40억 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0억 년 전에 이후에 나타났던 생명의 다양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발견되고 있고 증명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40억 년까지 아니더라도 쉬운 예로 뭐 어떤 것들이겠어요? 우리가 화석 같은 거 보면은 그죠? 뭐 몇만 년 전, 뭐 몇천 전, 뭐 이런 식으로 몇천 년 전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처음에 이 생명의 기원이 일어났던 그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아무것도 없던 그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되었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여전히 아직 과학이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어떤 이론들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화학 진화라고 합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어떤 화학적인 어떤 변화와 뭐 무기질과 유기질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과학계에서 많은 논쟁이 있고요. 그것은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저 추측하는, 정말 과학의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명확하게 그것이 있다, 과학적인 작동의 원리로서는 여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의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뭐랍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의 감각이 있고 또 뭐예요? 우리는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추상적인 사고. 또 뭐가 있어요? 네, 키에르케고르가 고백했죠. 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예요? 내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의식 자체. 세상의 모든 걸 다 부정할지라도 그 자체의 그 의식은 부정할 수 없더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우리는 자의식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의식들, 이런 사고들, 추상적이고 언어적인 감각과 사고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기원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 과학들 가운데 뇌과학이나 뭐 여러 부분에서 이 것들의 기원을 추정은 하고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고 가설을 내세울 수는 있지만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보나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연에서 일어나는 법칙은 사실 과학의 전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과학이 자연 법칙을 연구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어떻게 이러한 현상들이 부여됐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예로 여러분들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졌어요. 그죠? 우리는 이걸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뭘 알 수 있어요? 과거에 뭐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면서 물체와 물체의 중력들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 땅의 힘이 더 크니까 땅의 중력에 의해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그 자연의 어떤 법칙에 있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발견하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 중력이 어떻게 생겨났었는지 그리고 이 법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이 잡아당기는 힘들이 생겨났고 이런 물체들이 있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은 과학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런 설명들을 지금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 세계가 가진 특성 그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은 원래부터 그렇게 존재하고 만들어졌다라고 밖에 설명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원래 그런 거니까 이런 법칙이 일어난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명확하게 사실은 알려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은요,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가치적이고 이런 초월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 과학은 대답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은하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 우리 은하도 우주라는 그 관점에 봤을 때는 이 우리 은하도 큰 은하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지구로부터 안드로메다 은하가 얼마나 먼데, 그런데 그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그거는 밀접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런 놀라운 우주, 그 안에 우리는 지구라는 곳, 그 작은 정말 우주라는 관점에서는 티끌만한 그 우주의 한 조각인 지구. 근데 그 지구에서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곳, 이 지구에 70억이라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나라는 존재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 과학이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왜 존재합니까?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도 되는 거잖아요. 70억이라는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런데 왜 나는 살아가야 되고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과 가치,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과학이 설명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학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인간에 대한 모든 부분이나 자연의 모든 부분들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맹신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과학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쓸모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과학은요, 분명히 과학이 답할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많은 부분들이 그렇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과학이, 기술이 또 발전되어 왔던 부분들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앞서 지금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런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과학은 여전히 한계점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물리적인 영역을 벗어난, 그죠? 가치의 문제나 의미나 어떤 우리의 관계의 문제나 여러 이런 것들을 따질 때는 과학이 명확하게 답을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든 문제의 과학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낭만적인 생각과 또 그런 과학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과학을 좀 더 조금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어려웠나요? 네, 열심히 잘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또 잘 따라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는요, 과학의 특성은 무엇이 있는가,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과학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